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이킥 최초의 여성 출연자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하다 이제 오셨어요? 원래 하이킥 원년 멤버잖아요. 그쵸. 그 일요일 저녁에 그러니까요. 우는 애를 놔두고 와서 했었는데 애 본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발전하셨네요. 뵐 때마다 저희가 YTN, 연합뉴스 TV, 종편, 각 종편 저희 보도국에 TV가 있거든요. 볼 때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방송을 싹쓸이를 하면서 이 하이킥에는 이제 나오셨단 말이죠. 27회가 됐는데. 이걸 싹쓸이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과잉. 그래요? 전 싹쓸이 아니죠. 그래요? 싹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출연인데 고정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뚝 떨어질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 하이킥의 외유내강, 촌철살인 한마디씩 하는데 팍팍 꽂히는 전 대구은행 부행장 김희철 부행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뭐 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글쎄요. 처음이라서 못 몰라가지고. 집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집에서는 왜 나가냐고. 굉장히 얼굴도 못생기게 나오는데. 사모님이 저희를 안 도와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촌철살인의 말씀 기대하고요. 그리고 하이킥의 매력에 풍덩 빠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안 나왔습니다. 한추호 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거 금요일 저녁이라서 길이 너무 막히셔갖고 네. 지금 현재 2km 전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안진걸 대신으로 나왔습니다. 대타? 네. 대타 보도국 논설위원 한추호 네.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타 전문 한치호입니다. 대타가 원래 홈런 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대타가 네. 잘해야지 경기에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준비하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가 발견됐다. 이건데 한추호 의원, 이게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쓰지 않던 캐비넷이 있어서 저기 공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캐비넷 안에서 전 정권에서 발행했던 서류들이 많이 발견됐다. 그 중에는 뭐 삼성 관련 자료도, 삼성 그 합병 검토했던 자료도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대통령, 비밀이라는 것도 안 지켜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아직 판단하지 않고 일단 검찰에 복사해서 주고 나머지는 판단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되는 건 넘기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죠.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수 변호사.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그 뇌물, 뭐 최순실 씨도 관여되어 있죠. 뇌물죄에 있어서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의 그 캐비넷인데, 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하고 같은 증거력을 갖는 거예요. 그 안종범 전 수석이 그 독대한 직후에 박 대통령이 뭐 부르는 대로 적었다고 하는 그 수첩에 대해서 이거는 정황 증거이지 그 독대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직접 증거는 아니다. 이건 간접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있었죠. 이 그 문건도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증거라고 보여요. 이게 뭐 독대 전에 이런 뭐 작성된 문건인지 언제 작성된 문건인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 왜 숨기지는 못했을까요? 당연히 저 같으면은 김희철 부행장.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을 건데, 근데 아마 그런 정도도 인식을 못하고 사람들이 이랬던 거 아닌지 막 전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이렇게 막 아구가 딱딱 맞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문건을 조직적으로 파기시킨다는 것도 그 뭐 탄핵 정국 안에서의 일이겠지만 조직적으로 문건을 파기시킨다는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언제나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비넷도 지금 뭐 저기 청와대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면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누군가 거기다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서류를 넣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다 했으면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빼왔을 텐데, 저는 그 자체도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이건 일상적인 거다. 저 그래서 그게 더 두렵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더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로요. 예. 뭐 저는 문건이 워낙 많았을 것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있었는지 몰랐을 수도 제대로 있죠.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의 저런 이제 툭 튀어나온 증거가 됐는데 뭐 가치는 간접 증거다 그래요. 뭐 저는
이런 걸 예, 발견됐다고 한초요. 얘기하는데 참 청와대 한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 얘기하는 겁니까? 양쪽 다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그 문서 세 단기를 뭐 10대를 새로 샀네 뭐 그런 그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럼 문서 세 단기 10대 샀는 거 다 없었어야죠, 사실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3일 날인가 아마 발견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오늘 며칠이죠?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7월.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인데 네. 오늘 이상한 사건들이 같이 막 공교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단기적으로 삼성이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증언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게 삼성 합병이 안 됐을 거다라는 증언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는 시간에 공교롭게 3시에 또 그걸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시간도 또 애매하지. 오전도 네. 아니고 오후 시간, 그 출두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이렇게 다 맞춰서 지금 발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송영무 장관이 어제 임명됐잖아요. 그 가까스로 네. 뭐 국방부 임명됐는데, 장관? 예, 오늘 아침에 또 카이를 압수수색한다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모든 일이 갑자기 연관성 있게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큰 생각이 그림. 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예, 정유라 이수희 변호사. 씨가 전격적으로 또 증언을 했어요. 그거 뭐 새벽 2시에 특검에다가 그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정유라 씨가 그 CCTV가 나왔죠. 그 뭐 020 뭐 몇 분에 나가서 그 특검에서 특검부 파견 검사의 차를 타고 이렇게 몸을 피해 있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하는 뭐 이제 그 CCTV가 나왔는데 그 나와서 정유라 씨가 뭐 아주 결정적인 뭐 스모킹건의 증언은 아니지만 네. 이전에 유리하게 좀 가고 있던 뇌물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던 국면에서 큰 전환점을 만든 거는 맞단 말이죠. 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콕 찍어서 지원을 뭐 요청한 건지 강요한 건지 부탁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콕 찍어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 정유라 씨 증언에서는 이제 좀 증명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와서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해박한 지식의 전문가가 증언을 한 거예요. 이런 그 전문가 중에도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와서 증언을 하면 그거는 재판부가 굉장히 신빙성 높게 그리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언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일에 발견됐던 이 문건의 주요 삼성과 관련된 거는 뭐 삼성의 그 승계 문제하고 화살표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의 뭐 자필 메모인지 뭐 네. 공식 문건인지 모르겠지만 정유라도 재밌는 이야기가 그 앞에 혹시 나갈까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정유라가 먼저 전화해서 전격적으로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못 막았다는 게 정유라가 못 나가게 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변호사님, 네, 한초요. 저는 법에 약간 문외한인데 그런 식으로 증인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가능한 저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요. 어떤 그러니까 문제죠? 특검에서는 정유라 씨가 본인이 먼저 증언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진 의사. 예,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있다 보면은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뭐 자기를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020 몇 분에 와서 그렇게 데려갔을 텐데 이거는 유례가 없는 경우 아닌가요? 그 특검에서 물론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 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 사이에서 저는 분명히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라 봐요. 특검하고 교감도 없는데 정유라 씨가 아무 상관도 그냥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다. 그건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 변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경재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네. 회유와 뭐 어떤 강요가 있었을 거다라는 협박은 있는지 모릅니다. 네, 협박까지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협박까지는 그렇고 뭐 네. 뭔가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그 장시호 사례처럼 그렇게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증언을 앞둔 증인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접촉을 해서 설득, 그러니까 그 용인 가능한 설득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 증언의 증거 능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거예요. 한쪽이요. 저도 유례 없는 사례를 지금 봤어요. 검찰이 증인을 갖다가 그 새벽 2시 뭐 5시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 과연 그 재판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유라 씨는 자기는 자진이라고 거꾸로 정유라 씨가 김희철 자기가 전화할 기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그렇게 고도의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져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심경에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하고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법원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 그렇죠. 결정적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전화했는데 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러 와주세요. 했을 때 누군가 법적으로 막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정유라 씨 증언의 여파가 이수희 정유라 씨가 아무리 뭘 모른다 하더라도 이전에 삼성에서 어떤 얘기 주장을 했는지는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변호인 그렇죠. 통해 가지고 다 설명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주장을 하는지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증언이 엄마의 지금까지 했던 얘기라든가 삼성과 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불리하겠어요? 엄마한테 불리하고 네. 삼성에 불리한 거란 말이죠. 엄마 상관 안 하는 거죠. 내가 힘들어. 정의를 위해서 내가 힘들어. 그냥 엄마. 그러니까 정의도 아니고 그냥 내가 힘들고 귀찮고 괴로워. 그리고 잘못하면 나까지 뭐가 올 것 같아. 나는 엄마 어쩐지 몰라. 나 몰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뭐 그런 수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보기에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시킨 것 자체가 이 재판에도 약간 오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는 그 뭐 재판 얘기는 어차피 한치호 의원께서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네. 거대한 그림 속에 지금 네.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어떤 그 문재인 정부가 뭘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연히 지금 거예요? 현재 뭘 노리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전국을 뚫고 나가려면 이게 이제 사정정국분이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정정국으로 넘어갔다. 이제 현재 가고 있는 그거 가고 순서를 밟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 왜냐하면 벌써 오늘 그 시그널이 분명히 갔다.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는 시민 자격입니다 하고 장관급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나가서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 혼자 스스로 결정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랜차이즈 갑질이니 뭐 이런 것도 현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한 단계씩 현재 밟으면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 예정도 네. 있었잖아요. 이수희 변호사.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이미 선거운동 때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정권을 잡고 나면은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여론의 힘을 입으면은 적폐청산인 거고 여론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그 정권의 어떤 프레임 변화를 위한 사정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적폐청산에도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오늘 한수원 이사회도 긴급 막 새벽에 막 도둑놈 하시지 막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날치기. 날치기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치를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하고 소통을 얘기하면 그것도 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해야 될 일인데 그 중당 이사회는 갑자기 그냥 날치기 하듯이 해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뭐 과거 정권하고 다르게 뭐가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김상조 예, 이수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하는 것도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또 그것도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사건이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잖아요, 현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재용 부회장의 방어권하고 별개로 뭔가 이 변호인들이 계속 몰아붙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상의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그 조서는 이미 다 증거로 법정에 가 있고, 그러면은 그 변호인 측에서도 그 참고인 진술 조서는 동의를 했어요, 증거로 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그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재판부에다가 그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을. 하지만 이분이 지금 뭐 장관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실상의 그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나가서 그 증언을 했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잠시 대화를 멈추고요. 한치호 의원께서는 이제 스튜디오 그거 정리를 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늦게 도착한 안진걸 처장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내를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마이크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네. 찾았어요. 예, 됐습니다. 네. 이거 진짜 팟캐스트 형식 그대로 아니 한다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죠. 예. 네, 고려대학교 학생들 강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엄청 달려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원래 금요일 또 어디 차 버리고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차 버리고 왔었는데. 주변에 또 버리고 오셨습니까? 버려놓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네. 그 견인비가 더 많이 나오는 방송입니다. 출연료보다 견인비가 많이 나오는 방송. 자, 요즘 하이킥의 매력에 풍덩 빠지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보수 꼴통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그 좌빨이잖아요. 좌파 빨갱이.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참여연대를 보는 시각 중에 예. 말 안 통하는 좌빨 이런 시각도 되게 많은데 안진걸 처장께서는 왜 이렇게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 실제로 그 시민단체 있는 분들이 네. 대부분 중도 성향의 온건한 분들입니다. 또는 합리적인 진보 정도. 예.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해도 귀담아 듣는 것부터 제가 시작해야죠. 예. 저는 항상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과 전제도들 같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보수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보수. 김희철 행자. 보통 말은 보수. 아니 꼴통. 보수도 진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꼭 지켜야 될 거 외에 웬만한 건 다 바꾸자가 진보라면 보수도 꼭 바꿔야 될 거 외에는 다 지키자는 이제 보수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가 손잡고 같이 지켜야죠. 제가 이렇게 듣는 게 이제 이런 참여연대 같은 데서는 보수주의자들을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좌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쪽 다 아주 극한의 용어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이 시민단체들은 그 의견이 다른 분들한테 꼴통이나 뭐 보수 꼴통 이런 표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분들. 그런데 예를 들면 명백하게 박근혜 최순실의 어떤 범죄 행위 같은 게 드러났는데도 만약에 그걸 비호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항의는 하지만 다른 예를 들면 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같이 그런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지금 저희가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판에 나가서 증인을 쓴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수희 변호사님 지적도 받고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저희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재판이고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재벌 대기업의 특정 총수가 독대를 여러 번 하고 뇌물을 줬고 그걸로 특혜정치 샀다는 의혹이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개인 김상조 교수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따로 참고인 조사도 했고 물론 이제 그게 이미 제출돼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가장 연구가 잘 되어 있는 학자 또는 시민으로서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라고 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 김상조 위원장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폭 빠져가지고 그 증언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의도한 바죠. 그러니까 이미 뭐 서류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나와서 생생하게 그렇게 얘기를 극적 하면 효과를 노렸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네. 재판부는 그거를 거의 뭐 맹신한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증인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안진걸 재판부가 처장.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느낌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단체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사초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 뇌물 증거로 채택되길 바랬는데 정황 증거로만 채택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김상조 교수가 쉽게 설명하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하지만 재판부에서 그것을 참 넓은 의미로 참조하는 거지 그것만 무조건 믿고 판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김희철 행장.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려냈는데 왜 그걸 못 잡아내냐, 그게 답답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상황은 그런데 그 법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시각 좀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재판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 그렇겠죠. 쪽에 비교적 유리하게 재판 상황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나 이런데 이슬 판결서를 보면 뭐뭐라고 하는 입증이 부족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냥 보통 봤을 때는 뭐 그 이제 살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뭐 다시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 피해자는 죽어 있고 뭐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막 그러면 우리는 다 그쪽이 죽였네라고 하지만은 형사 법정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마찬가지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부에서는 엄격하게 법리로만 따져서 그 수첩은 옆에서 받아 적은 게 아니잖아요. 독대하는데 옆에서 안종범 수석이 받아 적은 게 아니고 그 독대가 끝난 후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독대에서 꼭 그 말이 있었다라고 직접 그 증거는 아니다라고 한 거는 뭐 법리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데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제가 그 재판이 돼 버렸는데 누구도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주 4회 재판 그 6개월 1심 6개월 구속기간 시한 때문에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는 이게 정말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헌법상 형소법상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무리가 가는 주 4회 재판은 이 그 6개월 시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저는 뭐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6개월 구속 시한을 놔둔 거는 재판이 한없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침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걸 위한 규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6개월 시한이 있으니까 뭐 어떤 뭐 절차를 거치더라도 여하튼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야 된다라고 몰아붙이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데 있어서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뭐 좀 문제 제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인권 변호사님 한 분도 이 사건이 워낙 엄중하고 또 빨리 마무리돼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군요. 아마 이수 변호사님 그런 지적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삼성 쪽 분들로부터 들은 말씀은 어차피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총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재판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100% 정확한 팩트는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일선에 또 복귀해야 될 사람도 뭐 그렇죠. 재판을 좀 빨리 결론이 빨리 나는 게 삼성 입장에서 유리하고 그 총수 걔네도 유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 아까 이제 부행장이 말씀 잘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많은 것이 소상히 밝혀졌는데 신속 재판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국민 요즘 여론도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잘 모르는 국민들은 또 그런 인식을 보는 거예요. 이거 법리적으로 이거 따져야 된다, 저거 따져야 된다는 게 아니 증거가 확실한데 왜 법 가지고 노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김희철 부행장 이왕 말씀 시작하셨으니까 그 종군당 이장한 회장이 오늘 사과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과해야죠. 네, 그 기사 본인 차를 모는 기사에 대해서 폭언을 하고
뭐 갑질을 해가지고 그게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결국엔 사과까지 갔단 말입니다. 근데 1세대 PB 세대니까 부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요, 원래 부자들, 제가 이제 원래 부자들을 관리하는데 부자들도 80%는 굉장히 그 돈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와서 붙은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네. 80%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20%는 물론 이제 돈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야비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사 부자들이 가지는 거는 성취감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끌어올린 거. 근데 2세, 3세 가면은 이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아, 이종환 회장은 이종군, 창업주 이종군 회장의 장남이더라고요. 2세대. 그러니까요. 2세니까는 처음부터 다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성취감, 이렇게 뭔가 갖췄을 때 네. 사업에 성공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뭐 하는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가진 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과시하고 싶은 게 이게 변형적인 그 갑질로 나타나는 게 되게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안진걸 처장.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겠죠. 글쎄 뭐 같이 일하다 보면 동료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잖아요. 또는 후배 기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뭐 적절한 선에서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공개된 거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이런 아시아 경제TV에서 이런 주제로 간다고 하니까 지인들이 방송을 갈 게 아니라 종군당 본사 앞에 가서 1인실 해라고 저한테, 또는 예전에 그 대한항공 조현아 씨 고발해가지고 고발해라고 조언을 주시다는데, 아니 제가 뭐 고발에 1인실가 꼭 아니어도 지금 저희들이 고발에 1인실 안 해도 국민들께서 이제 나쁜 의미의 여론 재판 말고요, 좋은 의미의 그런 사회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아니다. 제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예, 김철 이제 부회장. 초등학교죠. 이제 초등학교에 학교가 끝나면 기사가 데리러 와요, 초등학생을. 네.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늦게 왔단 말이에요. 기사가 나이 드신 분이 초등학생이 그 기사 뺨을 때려요. 이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왔어. 아,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네, 그 실제 있었던 일. 그건 뭐 누군지는 이야기할 네, 수는 네, 없고. 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게 바로 앞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게. 그 학생의 뺨을 때리는 때리는 게 학생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모가- 벌써부터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해가는 거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숭리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태에서 금호그룹 그 박삼구 회장의 네. 손자 박세창 사장의 아들이 쏙 빠졌던 것도 그 다스리는 그것도, 방법을 네.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운전기사를 이렇게 욕하고 때리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사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다 있었던 건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사회적으로 이야기 된다는 게 이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그게 무슨 관심이 말입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미철 부회장께서 80%의 부자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왔고 굉장히 건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희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희한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인 기준이 사회가 성숙하니까 사회적인 기준이 높아진 좀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이제 가령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은 우리 다 5종 세트야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아, 그 인사검증 5종 세트. 네, 5종 세트라고. 근데 다 왜냐면 그 5종 세트라는 게 뭐 무슨 다 다운 계약서 썼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서 다 이게 대신 써주니까는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다가 이제 거래 금액을 밝히게 되고. 근데 그 전엔 다운 계약서 있고요. 네. 네, 음주운전 뭐 그냥 음주운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걸리면은 돈 주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신호에 걸리면은 이렇게 운전면허증 뒤에서 5,000원 빼가고 뭐 이런 시대 그 80년대마다 그랬거든. 논문 표절 뭐 이때 나는 논문 표절 안 걸려 하는 친구는 네. 논문 안 썼기 때문에 안 걸려. 즉 그게 시대적인 네. 그 도덕적 기준도 사실은 다르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진걸 처장. 사적 폭력이나 린치가 난무했죠, 한국 사회에서. 더더욱이나 사기능 강자들이나 대기업이나 재벌가나 부자들에 대한 폭력이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안 된다라는 이제 기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2013년 남양역 사태 때도 이미 그런 것들이 한번 스탠다드로 제시가 됐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장한 회장이 너무 아쉬운 게요. 자, 이미 몽고식품, 대림산업, 그다음에 현대 BNG 네. 이렇게 재벌 총수 일가들 또는 뭐 유명한 대기업들에서 운전기사 폭행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범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조연의 땅콩향까지도 비슷하잖아요. 승무원폭행이라든지. 이제 아무리 사장이든 총수일가든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막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게 다 제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안 그랬어야죠. 근데 이분은 그 후로도 계속 그런 거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우습게 보는 거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모 의원이 이제 그냥 동네에서 밥하는 아줌마들이야 뭐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이현주 해가지고. 국민의당 예. 이현주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뭐 저는 뭐 꼭 실명 거론 안 하고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해도 네. 되죠. 이미 다 밝혀졌으니까. 네.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밥하는 아줌마 함부로, 그 다음에 운전하는 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노동이 없이는 사회가 운영이 안 되고 본인조차도 이동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편하게 약주 한잔하고 그 기사님의 수고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되는 건데, 고맙고 감사한 분들인데 하찮은 노동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깔보는 문화가 이제 한국 사회에 일부 있었는데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통의 마지막에 또 이런 일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징벌 받으실 거 제대로 받으면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는. 벌금 내고 그냥 거의 끝나지 않아요? 대리면 이해육 부회장도 뭐 1,몇백만 원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벌금 내고 뭐 BNG 스틸의 예. 정 회장도 한 300만 원 내고 끝났잖아요. 형사처벌의 수위는 약했다고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 대신에 범사회적으로 그런 행태가, 그리고 그 회사가 입게 된 데미지라든지 이미지 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기준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개인이 받은 처벌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성과, 남의 수고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로 가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예, 안 이수희 해봤어요. 변호사? 오늘 사과하는 그 네. 공식 사과하는 자리면서 저만 그 생각을 했는데, 아우 저 자리 준비하느라는데 저 직원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말이야 보도 안 되게 걔네들 그거 제보할 때까지 너네 뭐 했냐 뭐 이러면서 저는 직원들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을 거 시달렸겠다 이런 그랬을 생각을 겁니다. 했어요. 예. 사람이 바뀌는 건 그렇게 쉽지가 예. 않거든요. 저는 이런 데 대한 최대의 그 페널티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불매 운동 같은.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제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경우는 말씀하신 네. 대로 그죠. 이제 그 지점 분들이 피해를 입기는 그렇죠. 하는데, 뭐 종군당의 경우에는 이제 약이니까 뭐 이걸 우리가 뭐 약 사는데 어디 건지 보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단기간이라도 여하튼 예, 그런 맞습니다. 불매 운동 같은 소비자 운동이 두 가지가 제일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김희철 왜냐하면 위원장. 시민 의식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 갑질하던 사람들은 둔감해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방금 전에 불매운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회장이 뭐 여비서 뭐 그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그렇죠. 보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거 회사에서 본사에서 이 피해를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그런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죠. 뭐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짧고 굵게, 그러니까 그 불매 운동을 했을 때 그 뭐 그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구책을 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때는 뭐 불매 운동을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 일이 직후에 그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저는 이런 그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소비자 운동 이런 것들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예. 봐요.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지걸 처장. 제가 이제 시민 소비자 단체들이 자주는 아니고, 왜냐하면 불매 운동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 익숙한 물품, 그리고 우리가 보통 회사 이름 모르지만 브랜드로 소비하는 경향도 있으셔서, 방금 이제 변호사 말씀하신 이거 어떤 게 종군당약인데, 아마 이제 브랜드 몇 개 이야기하면 유명한 게 있어요. 두통약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시민들께서 프랜차이즈 좀 다르잖아요. 프랜차이즈는 그 오너가 잘못한 걸 미스터 피자나 호식이 치킨 그 점주분들, 동네 식기 이웃들이 30-40% 매출 감소에 타격을 입은 게 드러났거든요. 실제 최근에 그렇죠. 국회 자료 네. 보니까 정말 저도 놀랐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30-40%가 확 매출을 줄여서 항의해요. 남양육 때도 그때 마트 자료를 보니까 실제 매출이 20-30% 줄었거든요. 대리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리점도 힘들었죠. 예. 지금 점주도 힘든 것처럼. 그래서 점주분들이 지금 참여한 데랑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 미스터 피자 경영진이 심지어 점주협의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추가로 제가 고발하면서도, 그러면 회사에 또 타격이 오고 본인들 영업
본인들 매출에 타격이 오는 거 알면서도 이참에 그런 갑질을 뿌리 뽑자라고 이제 용기 있게 나서면서 네. 제가 이제 하소연 하나를 더 했습니다. 같이 항해 주시고 아껴 주시되 그 직접 그 피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 운동만큼은 조금만 제고를 해주시라는 하소연을 했는데, 근데 종군당이나 남양유는 좀 달랐죠. 종군당 더더욱이나. 왜냐하면 다른 두통약으로 이렇게 잠시라도 먹어주면서 뭐죠? 항의를 종군당에서 해주시는 거죠. 나오는데 개보린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옥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옥시가 그 이제 가스살구 이제 주요 기업이잖아요. 네. 주범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불매를 하시고 항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옥시가 계속해서 좀 더 개선된 안을 내놓는데 그게 힘이 됩니다. 바뀐 정부의 뭐 이런 기조의 변경도 일부 영향을 끼치겠지만 실제로는 가스살구 참사 이후부터 지금 전국의 시민 소비단체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언론에 나든 안 나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시 측에 저런 생각도 해봐요.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면이 있어서 이 변호사님처럼 우리가 잠깐이라도 시민들의 항의를 좀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소비자 운동이 좀 더 예, 성숙하게 김희철 하려면은 거기는 가맹점주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 먹진 않는데 나 도와주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프랜차이즈한테만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소비자 운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조금 길게 갈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피해를 덜 보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가맹점주가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가맹점주가 잘못하면 본사가 잘못해서? 손해배상해준 기준은 그건 그렇군요. 없어서 그런 제도가 최근에 있군요. 김관영 의원 네. 이제 이렇게 또 좋은 법안 내는 분들은 우리가 알려드리잖아요. 김관영 의원이 이른바 뭐 호시기 방지법 뭐 비슷하게 해서 네. 이제 가맹점을 규정하는 법률 가맹사업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본사나 CEO가 잘못했을 때, 오너가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해 주는 규정을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가맹점주가 이수희 변호사.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건, 만약 뭐 가맹점주가 잘못해서 뭐 저기 그 식중독 같은 걸 일으키는 바람에 네. 그게 뭐 이렇게 예. 대서특별돼 가지고 만일 그 브랜드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이 본부에서 그 가맹점주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의 경우에 이제 호식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었어요. 뭐 계약법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워낙 지난한 손해배상을 소송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회사를 상대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규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호식이법인데 그게 뭐 재정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예, 지금 지켜봐야 법안 될 것 제출됐는데 같아요. 아마 정기국회 때 지금 이제 많은 좋은 법들이 통과되길 바라는데 그래도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법 일부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러셔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법률로 그가 이렇게 소송을 걸 수는 없을까요? 대리해서. 아니 그렇게 하면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법상에 이제 서로 이제 가맹 계약을 했는데 지켜야 될 신의성실 신의성, 원칙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거 네. 위배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손해배상 액수에 산정하는 것부터 그게 계약상의 뭐 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그 계약상의 그 의무 위반인지 뭐 다투어야 될 쟁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호사비가 더 나오겠네. 예, 이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으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자,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추가로 임명되신 분들이 있어요.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유영민 미래부 장관입니다. 이 중에 이제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눈에 띄는데 이분 그러니까 요금 할인, 약정 할인 있잖아요. 네.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약정 할인 그 금액을 할인율을 지금 현행 20%인데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도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두고 대기업들이 아니나 다를까 SK텔레콤, KT, 그냥 LG U+가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예, 이수희 변호사. 20%에서 25%로 이제 약정 할인 5% 더 이제 인상을 5% 하는데 문제는 인상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더 고시로만 깎아주는 해도 돼. 거죠. 예, 네. 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계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 이제 계약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존 계약자들이 25%로 약정을 바꿀 때 지금 미래부 쪽에서는 그거는 그
저기 위약금 물지 말고 그냥 계약 변경을 해줘라라는 거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계약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기존 소비자에게 저 계약자들의 경우에는 위약금 물고 25%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거든요. 위약금을 물게 하느냐 안 물게 하느냐.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동통신사에서의 근거는 뭐냐면 이게 언제냐면요. 2014년 10월에 법 개정이 돼서 20%가 됐거든요. 네. 그때 한시적으로 기존 그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법에 붙이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한시적으로 일회용이라고 해놓는데 왜 지금 법 개정도 없이 기존의 계약자들한테 위약금 못 물게 하느냐, 이거는 법에 반한다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해석 문제를 두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이게 5%가 얼마나 커요. 이동통신사를 그렇죠. 모이면 소송할 만하다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 참여연대는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 저희는 뭐 네. 단통법 만들어질 때 이게 단통법과 아주 연관이 있는 제도입니다. 단통법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지 통신사만을 배불리는 법이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그런 비판을 하면서도 단통법 폐지를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단통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할인 제도는 기간 약정 할인만 있었어요. 24개월 뭐 이렇게 길게 그렇죠. 하면 일부 할인해 주는 맞습니다. 것으로. 근데 이 선택 약정 할인은 세 가지 경우에 지금 적용되는데 자기가 폰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고폰이든 친구한테 선물 받은 폰이든 미국에서 직구한 폰이든 그러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조금 받는 분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단통법은 차별을 그렇죠. 금지하는 법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참여는 12%로 도입됐고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20%로 이제 상향할 네. 때 일괄 적용해 줬었는데 그게 이제 25% 오른다는 건데 그게 20%가 이제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서 대리점에서 판매점 휴대폰을 이제 구입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약정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약정 할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 아이고 20만 원 이거 눈꼬리 많은 거 뒷꼬리만 안 받겠다. 차라리 계산해 보니까 요금 할인이 더 많다. 이걸 요즘은 대리점에서 친절하게 해줘요. 비교를 해줍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스마트폰을 좀 사고 싶은데 네. 못 김민철 샀어요. 변호사. 왜냐하면은 왜요? 호객님 그래가지고 네.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했는데 나 이게 단말기를 못 사겠다. 근데 이게 무지하게 부행장님 복잡하다. 호갱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무지하게 복잡하다는 그래서 아, 은행 출신 다우시네. 그래서 그래서 못 사. 아예 안 그래서 사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렇게 야 네가 이걸 연구 좀 해서 좀 하나 구해줘. 그럼 내가 술을 한 잔 샀게 해서 이제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지하게 복잡하다. 그러면서 예. 저는 그때 의문이 든 게 왜 이거를 이동통신사가 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전에서 이거 그 냉장고 이런 것도 한전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에너지 공급하는 자동차 예. 에너지 공급하는 전력이라든지 휘발유가 있으면은 그거는 야 이거 자동차도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거 왜 그래? 이제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그러니까. 논란이 왜 그러냐면 그 휴대폰을 통신사가 팔지를 않게 되면요, 그 이동통신에 대한 이 그 주도권이 이마트나 그 롯데마트 같은 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중간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천억의 또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동통신사는 절대 포기하지 그래서 않는 한쪽에서 뭐 완전 자급제인가 뭐 그 이야기 네. 나오잖아요. 아무 데서나 기펄고.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통신사들이 본인들의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 원리가 이게 뭐지 하는 예. 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앉은 또 것처럼.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국민한테 널리 안 알려져 갖고 국민들이 이걸 이익을 못 보고 계세요. 감사원이 지적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설령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가입했다 하더라도 24개월 그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받고 갖고 보조금 또 받잖아요. 근데 계속 그 폰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러면 차별이 되거든요. 보조 못 받으니까. 그러면 추가로 선택 약정 할인해주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통신사가 잘 홍보를 안 하죠. 저도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까봐. 해마다 3.6조, 작년에 3.6조 나들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뒀으면 홍보를 안 하는데 이게 무려 1,000만 명 가까이가 이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월요일 날 그냥 통신사 114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이면 그 자리에서 구두로 말해도 그 자리에서 20%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적용 대상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1,000만 명이 그러니까 1,000만 명이 휴대폰을 구입한 지 24개월 지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빨리 전화 한 통이면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한번 예, 이수 변호사. SNS 상으로 크게 한번 돌았어요. 많이 돌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저 바꿔라. 그 저기 바꾸셨어요? 요금 체계를 바꿔. 저는 아직 약정 기간 내에요. 근데 약정 기간이 이게 신기한 게 24개월 약정하잖아요. 24개월 가까이쯤 될 때 이 휴대전화가 버그가 잘 안 되죠.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 폰을 바꾸게 또 만들었나 뭐 네. 우리가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얘기했는데 약정이 말씀하신 끝나니까 대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또. 와서 바꿔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공짜로 뭘 주니 어쩌니 이래서 왜 내가 공짜로 얻어 써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했더니 그 할인되는 그건 이야기는 안 해주고 단말기 바꾸라는 이야기 굉장히 싸게 해준다. 그 전화만 뻔질나게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휴대폰 그 요금 그거 하는 예, 게 이수희 그 변호사. 진짜 보험 계약할 때처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요. 호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호갱이에요. 이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그 저 태블릿 겔 탭을 하는데 얼마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몇만 원 뭐 한 몇만 원 깎아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유 좋아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뽑아줬는데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24개월을 나눠서 내래요. 네. 근데 나와서 보니까 깎아준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나와 있는 그 가격 그대로 해서 왜 깎아준다 그러더니 이렇게 돼 있냐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나왔냐니까 24개월 할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의 액수를 합하면 보조해준다는 그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이자로 나는 그냥 24개월 할부로 사는 거지 그 보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택도 안 되게 그 대리점 직원하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완벽한 조삼모사예요. 예. 진짜. 그. 굉장한 상술이네. 예. 이제 변호사도 호갱을 만드는 아주 엄청난 그러면 이제 상술이네. 고민을 거기서 맹점이 거기서 그래서 나는 그럼 이 이자를 안 받겠다. 그러면 혜택을 안 받겠다. 그럼 일시불로 낼 테니까 고액수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감액된 것만큼 내가 일시불로 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판다는 딴 데 거예요. 가보세요. 그렇게는 안 판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통신비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통신 안중과 요금이 초장. 있고 단말기 구입 비용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단말기 구입 비용에서 이제 단말기 폭리나 거품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할부 수수료까지 지금 우리가 높은 이자를 적용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아예 적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리로 하자라는 이제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약금도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어쨌든 국민들이 통신비를 집집마다 15만 원 안팎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인 가구 기준이니까 3, 4인 가구로 하면 3, 4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에서 미국, 멕시코하고 제가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나쁜 거로 1, 2등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의 준조세에 줄였으면 가깝죠. 좋겠어요. 근데 나머지 교육복지나 의료복지, 주거복지를 확대를 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논쟁이 있는 거고. 근데 이 통신복지는 우리도 일부 이용은 내는 겁니다. 우리가 무상복지, 무상통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값 주고 낼 테니까. 네. 다만 너무 가격의 담합이나 폭리가 심하다면 적정수로 내려서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이고 5천만 국민이 모두 좋아지는 좋은 정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료 폐지도 그래서 주장했던 그러면 11,000원씩 지금 인하가 되는 거거든요. 개개인마다. 그래서 그것도 요구했던 거고 선택 약정 할인도 25%에서 30%까지 좀 할인을 높여야 된다. 외국은 보면 30%까지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창을 한 게 25%만 돼도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9월 달부터니까 지금 1,000만 명이 아예 적용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정 기간 지났는데 할인 이분들은 빨리 114 통신사 114 전화하면 확인해 주니까 또는 단말기 자급제 정부가 운영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자기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적용 대상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고 25%니까 더더욱이나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9월에 미래부가 현행 20% 약정 할인율을 25%로 확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릴 것 있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이거 공시로만 하게 되고 이거 네. 미래부 장관 권한입니다. 그럼 단통법에 통신사는 어차피 규제 산업이니까 예. 안 물어보고 그냥 하면 소송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건 자기들이 타겟이 크다는 저는 엄사령 과정이라고 봅니다. 소송이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단통 미래부에서 계산해 보니까 25% 이게 지원금에 상응하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에 상응하게 주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그게 장관의 재량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25%는 그 계산 범위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5%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안 네, 돼요. 아니, 기존 맞습니다. 기존 계약자한테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는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네. 또 25% 올린 것도 소송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그랬었죠. 주장했었거든요. 예.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도 최근에 그렇죠. 문제를 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이수희 변호사? 벌써 50분 다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저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듣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 걱정이 되네요.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더 세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님 그 악영 TV 전에도 네. 이제 뭐 YTN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그럴까 톤이 높다는 느낌보다는 차분하게 설명을 똑떨어져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오늘은 톤이 높았다. 아니 오늘 또 잘 하시던데요? 팟캐스트 느낌을 내려고. 아, 저 팟캐스트는 원래 톤이 높죠. 예, 하이킥 원년 멤버십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50분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히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